세계의 세상인데 왜 자꾸 무언가에 대해서 어떤 특히 이제 저는 영화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 영화라는 어떤 문화 산업 이 말도 되게 웃긴 말인데 어떤 산업의 테두리 안에서는 뭔가가 다 이렇게 단순하게 재단되면서 입맛들을 다 단순한 입맛으로 서로가 그런 거에 끌려가고 혹은 그런 거를 선택하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영화만큼은 조금 이렇게 보고 단순하지 않았고 복잡해서 이해가 안 돼서 불쾌하더라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인물들과 스토리를 좀 고민을 넣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 배우분도 그 뭐랄까 그 현장에서 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혹은 진짜 이 정우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성 형이 얘기하신 거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했던 게 저 역시 시나리오를 처음에 봤을 때 느와르야? 뭐 그런 류의 영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남성성을 상징하고 뭔가 잔혹하고 이런 캐릭터겠구나 킬러? 좋았어 이러면서 좋아 진짜 좋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초반부터 그런 기대치를 갖고 봤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대중들이 이 영화를 처음에 접했었을 때에 대한 기대치와 그 기대치가 조금 산산조각이 날 수 있는 그런 기분을 저도 시나리오를 처음에 봤었을 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나요? 저는 뭐 아니면 제가 뭔가를 더 시원하게 저는 사실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우성형이랑 둘이 뭔가 이렇게 킬러 해결사 뭔가 이런 느낌을 생각했는데 그랬는데 그런 실망감이 들면서 다시 제가 기대치로 올라왔던 건 일반적이지 않구나. 그리고 우성형이 현장에서 연출을 하시면서도 그 흔히 얘기하는 어떤 폭력을 다시 폭력으로 되갚아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래서 그런 새로운 모습들이 왜냐면 아까 조 기자님도 얘기하셨지만 여러 장르물에도 많이 나오시기도 했고 그리고 액션 하면은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톰 크루즈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냥 빈말이나 기본적으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액션을 하면 제가 웬만하면 직접 하고 둘째가 하면 서럽다라는 정도로 액션을 잘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이것까지 직접 다 하신단 말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헐리우드 같이 좀 큰 스케일로 영화를 제작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비행기를 못 띄워줘서 그렇지 비행기를 띄워보면 톰 크루즈처럼 거기 비행기에 매달려서 가실 그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그런 액션을 많이 하셨으니까 액션을 하실 때는 하지만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촬영과 절제되어 있는 연기 그리고 캐릭터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보호자가 조금 여태까지 나왔던 액션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장르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좀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영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우성 감독님이 하는 영화의 메시지나 또 만듦새 그런 거창하게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세계관, 철학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감독님이기 전에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섬세하세요. 배우들의 어떤 점이 불편한지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고 어디가 불편하지 않니 먼저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3년 전이니까 제가 너무 어렸을 나이여가지고 낯을 너무 많이 가렸어요 제가. 그때는 옹알이였어요. 지금 말을 하고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잘하지만 그때는 한마디도 말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감독님이 좀 분위기 좀 풀어주시려고 개그를 좀 많이 치셨어요. 아재 개그를 많이 치셨는데 그때 전 이해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유나 씨 그건 오해예요. 그거는 제 그냥 생활 습관이에요. 지금 하고 있어요. 캐릭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지 하면서 지금이면 감독이 이러면서 받아줬을 텐데 진짜 이해를 못해서.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네 이랬지. 지금은 너무 좋죠. 그래서 현장에서 맨날 감독이 뭐 얘기하고면 유나가 가서 뒤에 와가지고 감독이 왜 저래? 네, 수련 배우는 어때요? 오늘 가장 튀는 의상을 입으신 것 같아요. 저는 뭐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번에 선배님의 작업하면서 뭐 배우로서도 항상 뭐 동경의 대상 같은 그런 분이시기도 했는데 정말 뭐랄까요. 특히 이제 선배님이 액션 배우로서의 또 굉장한 어떤 많은 족적을 남기셨잖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뭔가 인간미를 언어 선생님이 학자 같은 말이라 그 죽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화재로서 이제 많은 공헌을 이제 저는 말로 연기하는 걸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머리를 쓰는 말하자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좀 보호자를 하면서 이게 몸이 앞서는 내지는 몸으로 뭔가를 표현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선배님이 주신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새롭고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게 어떤 하나의 이 인물의 뭔가를 그 욕구를 표현하는 어떤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좀 틀을 깬 것 같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혹시 그 세 분 그 보호자 이전에 가장 좋아하는 정우성 영화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담 뺑덕 환영합니다. 마담백도 생각했다가 잠깐 지워요. 사실 제가 어릴 때 이게 그 이제 여기 유나도 그렇고 준하이도 그렇고 우성이 형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게 어릴 때의 좀 유년기 때의 그 기억이 굉장히 많은 것들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는데 저 역시 어쩔 수 없이 어릴 때 우성이 형의 영화를 보면서 자랐고 또 흔히 남자들이 얘기하는 비트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 기자님이 얘기하셔서 비트가 떠올랐다가 다른 영화를 얘기를 해봐야지라고 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의 그 우성형의 연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장르적인 거에 대한 것들도 많이 하고 또 멜로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배우를 했었던 우리 세대의 연예인 중에 연예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잘생김, 멋스러움의 대명사인 배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이제 망가짐의 똥개도 그런 사실 비트하고 나서 똥개 나왔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트 2 같은 느낌으로 똥개를 봐야지 했는데 이게 뭐야 진짜 똥개네 이러면서 이게 무슨 미니가 없었어. 내가 사랑하는 그 미니는 어디 갔지?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전에도 그랬는데 그 좀 더 풀어진 캐릭터의 연기를 하는 개인적으로 정우성의 배우 선배님 정우성 선배님의 그 인물을 연기하는 그 캐릭터를 되게 사랑하는 입장으로서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서 나오는 그 우성이 형 연기가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작품이. 저는 비트 이런 거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어가지고 몰랐고요. 제가 진짜 영화관에서 본 영화가 있는데 증인입니다. 되게 감동이 되게 영혼이 깊은 영화잖아요. 영혼이 진한.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한 2-3번 봤었어요. 저는 영화를 2-3번 보지 않아요. 딱 한 번 보고 안 보는 스타일인데 그 영화는 2-3번 봤었습니다. 네.
내용은 다 쓰이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비트는 정말 강력하게 제 인생에 남아 있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태양은 없다를 역시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때 아까 남기령이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그 어떤 그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 그 모질한 어떤 인간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선배님이 굉장히 많이 이해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지푸라기라든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 사실 그런 사람은 맞잖아요. 그런 사람이 또 외모 있겠죠. 때문에 되게 감춰진 감춰진 거지. 네. 근데 어쨌든 되게 멋있는 형님이시지만 또 그런 어떤 뭐랄까 예, 인간의 어떤 그 좀 그런 부족한 네, 찌질한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계셔서 그런 연기를 하는 선배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네. 또 해주세요. 사실 저도 지금 이 순간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도 이제 증인인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정우성 배우가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영화를 좋아해서 증인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더군다나 거기서 이제 김한기 배우가 딱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면서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근데 사실 그 질문을 받아낼 수 있는 한국 배우가 몇 명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얼마 안 될 것 같거든요. 딱 그 대사를 살릴 수 있는 배우. 그런 점에서 저도 좀 증인을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저요. 객석 질문을 그럼 금방 마스크 쓰시고 저요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크게 들어주세요. 네,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감독님하고 김남길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렇게 많은 영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본투킬이 생각났거든요. 그 작품은 이제 생각을 레퍼런스라든지 그런 참고에 없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김남길 배우님께는 이제 죄송해요,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그 편의점에서 라면 드시는 씬이 되게 인상적이었었는데 왼손으로 젓가락을 특이하게 잡고 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내부자들에서 이병헌 배우님이 드실 때가 생각이 났는데 네일본을 격발할 때 분명히 오른손잡이였는데 왜 라면을 왼손으로 드시는지 그리고 나중에 가면 총도 왼손으로 쏘시고 그 폭탄도 왼손으로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잡이를 어떻게 구분하시고 설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어깨가 우성이 형이 어깨를 아작을 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설정을 이제 저도 근데 그게 저도 모르게 진짜 부러뜨리거나 어깨를 아작내진 않는 거니까 저도 촬영하다 보면 리허설하고 그럴 때 저도 모르게 오른손으로 제가 오른손잡이라 그렇게 먹고 뭐 할 때도 총 들고 왜냐면 오른손이 편하니까 근데 그런 걸 이제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어깨를 아작냈는데 이걸 어떻게 들어서 끼웠다고 할까요? 아니면 조금 지나서 이렇게 돌아갔다고 할까 그러다가 안 된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제 하는 것들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왼손으로 사용을 하게 된 거고 그 라면을 먹는 거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젓가락질을 그렇게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친아빠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젓가락질을 잘 할 수 있는 그 모양을 만들어 놓고 테이프로 제 손을 감아버렸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싶으면 이 젓가락질을 해라 이래서 친아빠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젓가락질을 왼손으로 똑같이 그때 초등학교 전에 젓가락질을 했던 걸로 해서 먹은 거고 그때는 사실 내부자에서 병원 형이 나왔었던 걸 아직 보기 전이어서 따라하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난다고 이제 하시니까 누가 더 낫나요? 본투케를 일단 아시나요? 영화제 때 봤어요. 부산에서. 거기서도 죽으셨죠.
처참하게 죽었죠. 보트케이를 레퍼런스로 삼을 영화 그 전혀 그 접점이 생각이 나셨는지. 아 그랬어요.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감독님이 생각이 나셨었는지. 네, 저는 이 영화 설정을 들었을 때 그 본투킬이 생각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 길이라는 캐릭터가. 길은 이제 다 큰 성인의 보호자가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실은 말씀을 하시니까 만약에 연결점을 찾는다면 이제 우진이 이제 혼자 주인공이 돼서 진아라는 어떤 의지할 만한 여자가 나타났을 때의 얘기가 이제 보트케일의 얘기겠네요. 우진이 정신 차리는 네. 그렇게는 연결될 수는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너무 떨려서 질문을 좀 글로 적었는데 잠시만. 오늘 여기 오신 다른 분들도 영화를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오늘 포함해서 5번 정도 관람을 했거든요. 근데 관람을 하면서 계속 그 보여지는 게 영화 전반을 아우르는 보호자라는 개념 이외에도 집이라는 개념이 계속 직간접적으로 자주 나온다는 걸 느꼈는데, 예를 들면 재개발 부지 한가운데 있는 교회라든지 아니면 우진이랑 진아가 바라보던 그 개발된 쪽 꽝촌이라든지, 그리고 좀 놀랐던 게 응국이의 몽골 부하 직원 이름이 게르잖아요. 근데 그게 몽골어로 집이라는 뜻이 있었다는 걸 듣고 좀 놀랐는데, 혹시 집이라는 개념이 꾸준히 나오는 게 영화 전반적으로 의식하면서 넣으신 것인지, 혹시 만약에 그 집이라는 걸 의식하면서 찍으셨다면 그 이 영화 속에서 집이라는 건 어떤 이미지인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게르라는 이름은 원래 시나리오에 이제 설정이 돼 있었고, 약간 그 원래 이제 제가 각 캐릭터들이나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수정을 하기 전에 그런 흔적은 원래 시나리오에도 있었어요. 그게 우진이가 이제 또 우진이한테 그런 대사를 넣었던 게 아마 이제 그런 흔적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국에는 한국에서의 그 집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인간으로서 집에 들어갔을 때 나 이제 집에 들어왔어, 편안해,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어떤 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 이제 욕망화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응국이도 이제 재개발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집의 어떤 가치가 물화됨으로써 진정한 인간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의 원래의 목적과 그 가치는 이제 상실된, 그게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일단면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충돌되는 어떤 본질과 충돌되는 어떤 시대, 그거는 또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도 잘 설명이 되고 그거 제가 워낙 잘 본 영화라서 그거랑 상관없이 그건 이제 디스토피아를 그랬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자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그 감정에서 촉발된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세계관을 얼마나 혼동 속에 집어넣고 있는지에 대한 이 표현인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성준이 같이 인간이 마지막에 자기가 뭔가 보호를 받고 싶을 때 가고자 하는 건 결국 집이잖아요. 이게 이제 성준이 그 마지막 안개도를 찍을 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성준이가 그 대사를 해야 되겠다. 그 제안을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찰떡같이 또 그걸 너무 잘해줘서, 물론 이제 그 진지한 고민 속에 담은 대사를 가볍게 넘기고 웃어주기를 원했고요, 관객들이. 근데 그런 집의 가치, 집의 관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얼마만큼 본질적인 집이라는 의미가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좀 받겠습니다. 저 뭐 종이를 들고 계신 거, 종이가 핸드폰이시구나 들고 계신 두 번째 줄.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임비랑 수혁이 뒷모습이 오래 담겼는데 저는 그 정우성 배우님의 평소에 좀 인간적인 다정함이나 좀 인류에 대한 그 다정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 앞모습이 촬영됐다면 어떤 표정을 하고 있으셨을지 뭐좀 민서를 그래도 잃은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이 되어 있었을지 아니면은 앞으로의 삶에 대한 좀 행복감이나 기대감, 만족감 이런 게 있었을지 앞모습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앞모습도 촬영을 했죠. 네, 모습도 촬영을 했는데 제가 이제 키샷으로 생각한 건 그 뒷모습이었기 때문에 굳이 편집에 쓰지 않았고 당연히 이제 그 민서에 대한 감정도 있을 거고요.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낯선 존재잖아요, 사실. 그 수욕에게서 파생돼서 나온 어떤 존재이긴 하지만 인비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제 알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인비가 수욕에게 인비의 자리를 약간 열어주듯이 받아들여주는 어떤 그런 뒷모습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 수역의 그러니까 액션 디자인이 이렇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역의 딸을 구하기 위한 어떤 폭력의 질주로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건 저는 수역에게 그 자책이라는 걸 심어주고 싶었어요. 죄책감. 그러니까 인비라는 존재를 처음 민서에게 얘기 들었을 때 수역은 새로운 존재에 대한 어떤 그 복잡한 감정이 아니라 수역이 가장 먼저 느낀 건 미안함이었을 것 같았어요. 민서에 대해서 미안함. 저 앞에 저 유리 너머에 있는 인비에 대해서도 미안함. 그리고 수역으로 인해서 이제 사건이 이제 계속 진행되면서 수역이 가장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건 죄책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부자연스러운 어떤 리액션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누구에게도 원망을 돌릴 수 없는 왜냐 자기가 안 나타났으면 민서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역의 죄책감을 끝까지 수역에게 얹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다. 사실 이제 본편에서 편집됐지만 그걸 이제 개봉하고 이제 심의 받고 나서 다시 그 수역이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선택한 이제 체벌 같은 어떤 장면이 있어요. 은국이가 갑자기 사라졌다고들 얘기했는데 사실 은국을 찾아가요. 왜냐? 이 명령 오더가 은국에게서 나왔는지 성준이 혼자 했는지 아직 수역은 모르거든요. 가서 수역이 이제 은국에게 부탁을 하는데 13층을 올라갔을 때 당연히 이제 은국이는 또 은국이 수하들이 지키고 있겠죠. 근데 수역 거기서 발생되는 폭력적 상황에서 수역은 이제 고스란히 자기가 그걸 몸으로 받아내고 은국이를 만나는데 영화를 볼 때 지금 이 시대가 자기의 자책과 죄책감을 안고 스스로에게 체벌을 저렇게 가하는 수역을 봤을 때 너무 힘든 거 아닐까? 사람 관객에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완전 수역의 어떤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에 대해서 좀 강요하는 거 아닐까? 라는 마지막 고민 때문에 그걸 뺐는데 그 수역이는 사실은 그 누구도 어떤 어른도 내 잘못이야라고 얘기 안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남 탓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수역은 자기로 인해서 파생되어 있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책임을 자책하는 그런 인물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금방 질문하시던 분 앞에 분 질문 받고 죄송하지만 이게 마지막 질문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구분께서 질문해 주시죠.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엔딩 크레딧에 보면 모든 인물들이 성 없이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데 그게 전개가 되면서 각 인물들이 우진이와 진아를 빼고 모두 성이 밝혀지더라고요.
그런데 우진이와 진아는 작중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서로밖에 없던데 혹시 여기 어떤 연출적인 의도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우진이와 진아의 성을 설정하신 게 있으셨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생각 정말 생각을 못 해보시는. 근데 영화를 관심 있게 봐주시니까 그렇게 질문이 나오는 저는 굉장히 기쁘네요.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그렇게 질문해 주시니까 기뻐요. 아마 한번 정해보시는 거. 우진이랑 진아 이게 글 작업할 때 성을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성을 다 대고 부르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도 성을 어떻게 설정을 했었지라고 지금 막연한데. 네. 그렇죠. 영화 속에서 쓰진 않아도 보통 네. 크레딧에는 네. 이렇게 하니까. 근데 우리도 지금 너 성이 뭐였지? 네. 그리고 우진과 진아는 사실은 메인 세계인 성준과 수혁이 속해 있는 이쪽 세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진과 진아에 대해서는 전혀 이름도 모르니까 세탁기라는 설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세탁기요? 걔가 널 잘 아나? 그러니까 서로 몰라야 되고 거리감이 유지돼야 되는 대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는 이름을 부르지만 성준도 우진의 이름이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더 깊은 정보를 알려주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할 때 정보를 덜 줄수록 자기에게 유리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성준이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런 설정을 한 건 맞습니다. 정말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그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너무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그럼 역시나 자신의 성을 모르고 살아온 성준부터 마지막 인사 말씀 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강성준입니다. 저 강의사예요, 강의사. 몇번 나오는데 영화에. 예. 저는 성이 있고요. 저를 알고요. 어쨌든 성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이렇게 또 저희 영화 보호자와 또 이렇게 좀 더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러 와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또 다음에 좋은 기회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굴 가까이 마주보면서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하고요.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서 드는 생각이 좋은 영화들 이제 5주년, 10주년, 15주년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영화에 대해서 GV도 하고 영화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을 갖는데 보호자도 5년, 10년 뒤에 또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하고도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자리가 늘 기쁘고 좋은데 특히 첫 연출장이라서 그런지 조금 더 남다른 기분이 들기는 하네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연출자로서 이렇게 깔아놓은 레이어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또 강의사님 제가 네, 아무튼 오늘 긴 시간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신 네 분께 큰 박수 드리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